글로벌 경제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월 지급식 펀드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지급식 펀드라고 하면 이제 고령자들이 예금만 가지고는 이자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매월 부분함매해서 연금처럼 수령하는 것을 월 지급식 펀드라고 합니다. 통계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전체 펀드 스탁고의 뭐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2년 고령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해가 2017년 정도 되는데요. 일본은 19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이 일본처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나라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 월 주식 펀드가요.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2010년대부터 거의 6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은 3분의 2 정도가 월 주식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은 주요 투자자들이 고령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이런 위험한 상품에 왜 일본의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그 뭐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 고령화율 자체는 OECD 평균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제 퇴직을 하셨단 말이죠. 처음 퇴직을 했을 때는 뭐가 위험하냐? 내가 이 퇴직금을 굳이 위험한 데 투자해가지고 원금을 손해봐? 아, 그러면 안 되지. 안전한 예금을 가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퇴직했을 때는 괜히 투자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 이게 이제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는 뭐 퇴직을 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은퇴 시기가 길어지면서 쌓아놨던 이제 퇴직금이요. 부족한 생활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때문에 내 계좌의 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그때 또 뭐가 위험해지느냐? 아, 내가 이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내 퇴직금 계좌에 있는 돈들이 다 없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금 손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의 위험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차후에는 고령화가 될수록 고령자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이게 훨씬 더 큰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험이 바뀌는 순간 고령자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령화는 다른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3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 수가 35만 명 수준이니까 이민을 받지 않으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있죠. 고령화 속도는 빠르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2,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가 주요 학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야 베이비 부머가 6.25 전쟁 이후인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뭐 700만 명이 조금 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러니까 1946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미국의 베이비 부머가 거의 7,800만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집을 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 거다. 베이비 부머들이 노후 자금이 충분치 않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뭐 연금 같은 걸 가입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집을 파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적으니까 수요는 적으니까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드는, 그래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부동산이 사실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도심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2월 달에 한국은행이 BIS에 보고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따르더라도 한국에서 고령화는 도심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변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전 연령대가 모두 도심 지역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시는 기능이 있거든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주거시설이나 교통시설이 좀 편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통망이 있어야 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부동산이 양극화가 돼가지고요. 도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도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이제 도심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일자리가 도시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도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 때문에 고령화가 되면 도심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좀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가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금리가 충분히 오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거의 제로 금리가 되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낮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됐던 이유가 뭐냐 몇 가지로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증가한 거죠. 기술이 발전하고요. 교육 수준이 향상이 되고 이게 경영 방식 개선이 되면서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이러면은 기업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면 필요한 자본에 대한 크기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겠죠. 또 이제 그 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난 측면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죠.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고령자가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위험이 커지죠. 변동성이 커지니까 퇴직자들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일부는 현금화해서 예금을 하는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면요. 금융기관에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니까 대출 가능한 자금의 양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가계 연령대별 주식 보유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총 자산은 70대까지 꾸준하게 늘어나죠. 자, 그런데 그 주식은 50대 이후에 비중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40대부터 이제 주식이 꾸준하게 이제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죠. 그래서 고령자가 되면서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가정은 일부를 수익화 시켜가지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이런 측면들이 미국의 장기적인 금리를 떨어뜨린 이런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질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1% 증가하면요. 경제 성장률이 0.2% 포인트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실질 금리가 0.20% 포인트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둔화하게 되면 기업과 가계의 자금 수요를 위축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의 투자는 위축이 되고 가계는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좀 안 좋아지게 되면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노력하게 될 겁니다. 결국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기본적으로 베이비붐 퇴직 시점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그건 왜 그랬느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된 부분들이 저축액을 늘리고 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니까 시장 금리가 하락한 이런 요소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의 퇴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주택을 파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세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오래 살 것 같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75세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주택을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 본인 주택, 자녀 주택,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별장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매수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요소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2015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좀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갭 투자가 유행했는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장 갭 투자를 많이 한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었다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도 미국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를 좀 가져온 건데, 사람들이 SRT 수서역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의 무료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무료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서울 삼성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제 교통망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뭐 일반적인 질병이야 그냥 로컬 병원을 이용하겠지만 내가 좀 암과 같은 이제 중대한 질병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른바 뭐 서울의 5대 병원, 뭐 아산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라든가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에서 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통원 치료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 비수도권 암 환자들의 30%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병원 기준으로 몇 분 간격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보내냐? 8분 간격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보냅니다. 엄청나게 주기가 좀 짧죠. 적을 때는 하루에 1000명, 많을 때는 2000명이 탄다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원 치료 환자가 많게 되면 어떤 자산에 영향을 주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통원 치료를 잘 받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 2달간만 항암 치료를 받아봅시다. 이렇게 권유를 해요. 고민하다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달간 이제 통원 치료를 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근처에 조그마한 뭐 집이라도 얻어가지고 좀 지내야 되겠죠. 현재 서울 지역에서 가장 임대 수익률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런 대형 병원 근처의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요. 아예 이걸로 사업을 하는 곳까지 생겼는데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게 힐스테이 삼성병원점을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이런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힐스테이 삼성병원점, 삼성병원을 이용하는 분을 위한 단기 전문 숙박 브랜드다. 그래서 최소 한 달 계약이고 1개월 만기 후 숙박을 원하면 만기 일주일 전에 연장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입주민분이 마지막 진료를 받고 날짜가 확정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퇴실일이 확정이 되면 입주 가능일에 언제 퇴실 확정 이렇게 적어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원룸 하나에 비용이 얼마일까요? 자, 원룸의 비용이 얼마냐? 보증금 130만 원에 월세가 130만 원.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히 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투룸은 한 달에 뭐 18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요, 학생 연령이 많을 때는 그 방학 기간에 이제 지방 광역시에 이제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치동으로 몰려와가지고 과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학원가 근처의 단기 원룸 시장이 가장 핫한 시장이었는데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그 병원 근처의 단기 원룸 시장이 가장 핫한 시장으로 좀 바뀌어 있죠. 반대로요, 망해버린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어디가 좀 망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요즘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데요. 요즘에 유통망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전자기기 어디서 사십니까? 많이들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사실 겁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편하게 구매를 하실 건데, 그런데 예전에는 이 노트북이나 전자기기 어디서 샀습니까? 흔히 서울 기준으로 보면 용산 전자상가나 강변 테크노마트, 전자랜드 이런 데서 많이 샀었죠. 근데 강변 테크노마트가 분양을 할 때 그 조그만 상가들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퇴직 예정자 선생님들께서 이거 하나 그래 분양 받아 놓고 퇴직금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를 좀 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써야지 이러려고 그 분양을 받았겠죠. 근데 요즘에 좀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달 월세가 얼마일까요? 한 달 월세가 얼마냐?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게 신문 기사인데요. 테크노마트 8층이 집합상가 392곳 중에 150곳 이상이 공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1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나는 월세를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월세는커녕 오히려 관리비 같은 것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마저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월세는 안 받을 테니 관리비만 내고 영업을 해라. 라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강변 테크노마트가 한 달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고 있냐면요.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 테크노 광진구 검색하게 되면 강변 테크노마트에 상가 물건이 한 번씩 뜨거든요.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면 실제 분양가는 1억 5천이었는데 현재 감정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나마 10번씩 유찰돼 가지고 뭐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면 낙찰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실제 그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상가 투자라든가 오피스텔 투자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효하지 않다가 아니라 과거처럼 사놓으면 돈이 되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령자의 증가가 한국 기업의 실적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50대가 870만 명, 60대가 770만 명. 그래서 50대와 60대를 합하게 되면 1,600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과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1,600만 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노동 인구가 이제 현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년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정규직이 10만 2천 명 정도였는데 이게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9만 6천 명. 그러니까는 실제 뭐 합하게 되면 정규직이 한 7천 명 이상 줄었을 겁니다. 이게 정년퇴직자들 증가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정년퇴직자 분들이 7천 명이다. 이러면은 현대차가 줄일 수 있는 임금 규모가 얼마일까요? 이분들은 적어도 1년 연봉이 뭐 억대는 될 거니까 1억 그냥 1억이라고 치면 1억 원 7천 명 하게 되면 7천억이죠. 현대차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이 7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면 3조 5천억 원. 그게 이제 비용 감소 요인으로 영업이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년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20대 고용률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좀 좋아지고 있죠. 20대 고용률이.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요. 과거에 본인들의 선배들보다는 조금 더 운이 좋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일부 늘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현대차가 이익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죠.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매출 원가로 들어가고요. 이른바 뭐 본사 스태프들의 그 임금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현대차가 2019년부터 2013년을 보게 되면요. 매출이 크게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019년도에 매출액이 105조였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162조까지 매출이 늘었습니다. 사실 매출이 늘면 원자재에 대한 이제 소유가 늘어나니까 매출 원가도 비율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실제 88조에서 129조 매출이 는 거에 비하면 원가가 그 정도까지 늘지 않았다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매출액 대비 원가가 주니까 매출 총이익이요. 17조에서 33조까지 늘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3조 6천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15조까지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요. 이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게 매출액이고요. 매출액이 늘었는데 원가가 그 정도 따라 늘지는 않았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거의 횡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율하고 판관 비율이랑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매출 원가율은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당연히 매출 원가율은 낮을수록 좋겠죠. 기업 입장에서. 판관 비율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니까 마찬가지로 판관 비율도 낮을수록 좋을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높을수록 좋을 건데요. 매출 원가율이 2019년 12월 달에 83.3%에서 2023년 12월 달에 79.4% 거의 한 4% 이상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판관 비율도 13.3%에서 11.3%로 2%포인트 정도 이제 낮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늘어서 3.4%에서 9.3%로 늘었죠. 그렇다 보니까요. 현대차의 주가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제 부진한 측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들
이런 쪽들은요, 정년퇴직자들의 증가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 실제로 기업의 전반적인 비용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사실 주가를 사실 상당히 개선하는 이런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국 산업별 장기 근속 상실자 비율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자를 포함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근로하신 분들이 이탈한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산업이 금융 및 보험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급여가 높은 쪽이죠. 두 번째가 전기, 가스, 전기, 수도 사업.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기업과 관련된 측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수출 제조업이죠. 그러니까는 그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수출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금융 및 보험은 다들 급여가 높은 데들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관리 좀 잘해 놓으세요. 그러면 본인들의 선배들보다는 훨씬 그 좋은 여건의 회사에 취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인 금융시장과 금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제 시장은 사이클이 있죠. 항상 경기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합니다. 물론 이제 확장기가 훨씬 깁니다. 경기 확장기가 길고 수축기는 좀 짧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확장기가 6, 수축기가 4라면 미국은 거의 뭐 8대1나 9대1 정도로 확장기가 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축통화,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국으로서 정책을 통해서 경기 확장기를 좀 이제 늘리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게 되면 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또 자산 가격이 버블이 될 수가 있고, 이때는 이제 시중의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형태의 정책을 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유동성을 부여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기간인데, 시장이 워낙 좋지 않고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비둘기적인 정책을 펴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개인 입장에서도 좀 이제 대출 받기 조금 용이한 어떤 측면이 되죠.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도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이제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은행이 보유해야 될 현금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100이라는 돈을 예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90 정도는 대출해주고 10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10을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고, 100에서 10을 가지고 있으면 지급 준비율이 10%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 준비를 인하하게 되면 은행에서 사실은 현금을 보유해야 될 부분들이 줄어들고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이렇게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세 번째는 정부 채권 및 다른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중앙에서요, 다른 이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계속 이제 매입을 해주는 거죠. 채권을 매입해주게 되면 금융기관은 채권을 넘기고 현금을 받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거죠.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실제 그 이제 하위 은행, 일반 은행에 대출해주는 이자율로 보시면 돼요. 이걸 인하해주게 되면 실제 시중은행도 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펴가지고 경기 사이클에 개입을 해서 조금 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세입보단 세출을 늘려서 실제 이제 시장에 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매파적인 정책이 되겠죠. 시장이 너무 과열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요. 오픈마켓에서 정부 채권을 매도하고 재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을 세출보다 늘리는 흑자 재정을 하게 되면요, 실제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이런 형태의 정책이 되겠죠. 자, 이걸 살펴보게 되면요, 자, 자산 가격과 금리와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미국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쭉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이렇게 금리를 낮춘 이유가 뭐였느냐? 1990년대 후반에요,
그 미국 나스닥 시장 위주로 경기가 이제 너무 과열된 거예요. 이른바 닷컴 버블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로 닷컴 버블이 심했냐면 회사 이름에 그냥 닷컴자만 넣게 되면 주가가 크게 뛰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실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를 맥도날드 닷컴 하게 되면 갑자기 막 주가가 2배, 3배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를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었습니다. 그 당시 2년 6개월 동안 미국 나스닥 지수가 거의 80% 폭락했었고요. 2001년도에 9.11 테러가 터지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낮췄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 방어에 성공을 하죠. 자, 금리를 급격하게 낮춘 다음에 충분히 금리가 떨어진 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자,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프라임 등급,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우량한 사람들은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기 매우 용이한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가지고요, MBS라고 주택저당 채권을 만들고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CDO라는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드는데 이 CDO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은 거의 미 국채 수준인데 수익률은 0.5% 포인트 정도 높다 보니까 뭐 각 나라의 연기금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그 CDO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IB 은행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익률이 좋고 자기들도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CDO를 만들려면 MBS가 필요하고 MBS를 만들려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대상을 늘립니다. 그래서 RTA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대출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체 모기지 중에서요, 2002년을 기후로 해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전체 모기지에서 서브프라임에 해당되는 대출 비중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사실 서브프라임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젊은 층일 거예요. 신용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아서 신용 점수가 좋지 않은 이제 젊은 층일 건데 이 사람들에게 이른바 닌자론이 뭐냐면요, NI, No Income, NJ, No Job, NA, No Asset. 소득도 직업도 자산도 없는 사람한테까지 대출해줬고 심지어 집값의 110에서 120%를 대출해 준 데다가 일정 기간 이자를 받지 않는 무이자 대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누가 집을 많이 샀느냐? 사실 20대, 30대들이 집을 많이 샀어요. 아니 그도 그럴 게 사실은 나는 예전엔 대출 못 받았는데 나한테 대출을 해주겠대요. 3억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3억 3천 대출을 해주고 심지어 이자도 2년 동안 안 받겠대요. 그럼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죠. 이런 식으로 젊은 층 위주로 서브프라임 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을 엄청나게 산 거죠.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내가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는요. 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이 예를 들어서 2억에서 4억이 됐는데 이걸 팔아도 똑같이 4억을 들여야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지출이 커져요. 그 돈이 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 소비자 지출이 이제 확대가 되는 측면으로 주가도 상승하는 이런 효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됐죠.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가 쭉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금리 떨어진 걸 확인하고 쭉 오르기 시작하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요, 투자자들이 금리 올라가서 내는 이자보다도 내 집값이 훨씬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사겠죠, 집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도요, 계속적으로 집값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추격 매수는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금리 끝에서 실제 그 부동산 가격은 정점에 달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얼마나 모럴 해저드가 심했냐면요. 이게 영화 빅숏의 한 장면인데요. 빅숏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락장이 베팅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헤지펀드 얘기인데요. 그 영화에 어떤 이제 장면이 나오냐면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 댄서가 있어요. 그 여성 댄서가 소득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그 여성 댄서가 집 5채에 콘도가 하나가 있는 이 정도로 이제 모럴 해저드가 엄청나게 심했던 때였다라고 좀 보면 되죠.
그리고 이때 2005년도에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요. 나이 중앙값이 3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브프라임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기 때문에 실제 20대들도 집을 많이 샀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 대출을 잔뜩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이 상승한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정점에서요. 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왜 이 큰일이 났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내 돈 없이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충분히 올랐습니다. 나는 일정 기간 이자를 안 냈을 뿐이지 계속 이자를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대출 받을 때는 2년간 이자를 안 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집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2년이 다 된 겁니다.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금리가 거의 1%대에서 5% 넘게 올라 버려 가지고 내가 내야 될 이자가 2배가 이제 넘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집을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집을 팔겠다라는 물량이 이제 쏟아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버블이 꺼져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가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상황, 신용 팽창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이제 활황이 되고 이 MBS 발행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CDO를 만들었는데 너무 이제 그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까지 대출해주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부실 대출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CDO 발행 당시 예상을 넘어서는 손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금융사가 평가 손실이 확대가 됐고 부도 위험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베어스턴스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같은 아주 유명한 이런 미국의 IB 은행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대출을 또 이런 이제 금융기관들은요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미국의 일부 IB들은 부채 비율이 뭐 40배 뭐 이랬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CDO 같은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부실화가 돼버리면 사실 버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제 그 집값이 얼마가 하락했냐면요. 집값이 거의 35% 정도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집값이 35% 정도 하락했다라는 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내 자산이 제로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돈 2억에 4억을 대출받아가지고 6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6억짜리 집이 4억이 돼버리면 내 자산은 거의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느낄 수가 있어요. 금리가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금리가 중간에 올라가더라도 관성이 붙어가지고 집값은 더 상승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이기는 자산은 없어요. 끝에 되면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쭉 내리더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자산이 쭉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바로바로 자산 시장이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 이 점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